20대 건물부가세 특약상에 관해서는 짧게 했지만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다 터득을 했어요. 그리고 애매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대리납부제도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 매매 금액이 큰 것들은 원칙을 대리납부제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부동산에서 아니면 매도자 쪽에서 매수자 쪽에서 세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오지랖 세금 이야기해서 나중에 꼭 보면 책임 문제가 이제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세금 상담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금 상담을 꼭 해주실 것 같으면, 제가 100%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항상 멘트를 이렇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하지만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라는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100% 확실한 거지만 본인이 100% 확실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은 절대 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업무만 하시고,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되는 부분만 하시고, 그 외 부분은 상담을 하시되 항상 마지막 멘트를 피해갈 수 있는 멘트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세금과 관련된 유튜브 강의를 한 몇십 개를 들었는데, 서울에서 넘버원 하는, 우리 여기도 넘버원이지만 이름이 넘버원 하는 빌딩 매매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오대표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이제 독립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 빌딩 전체가 자기들 부동산에서 사오고 있어요. 그럼 팀들만 해도 팀이 100개 팀이 넘어요. 건물 매매를 다루는 팀만. 그러면 그 팀장이 팀원을 뽑을 때 방송을 해서 공개를 해서 우리 팀은 이러이러한 팀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팀원을 뽑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을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1월달, 2월달 강의에 보면은 서울에 있는 중개법인이 어떻게 직원을 뽑는지, 인터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야,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참 개념이 틀리는구나, 부동산이.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나이가 적어도 한 2, 3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서울에는 건물 매매, 빌딩 매매 하는 사람들이 연고대, 서울대 출신들 많아요. 굉장히 학력이 높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쟤는 건물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뭐 부동산에 무슨 합동사무소가 양정에 가보고 서면에 가보고 연산도 가보면은 뭐 이상한 뭐 담배 냄새나 나고 막 할아버지 냄새만 나고 막, 예? 정말 인테리어는 엉망진창이고, 예. 근데 사람들은 와글와글 한 것 같은데 뭔가 사기꾼 집단 비슷하게 이상하게 막 이렇잖아요. 근데 서울은 안 그래요. 분위기가 인테리어 끝장나게 돼 있고요. 상담실부터 해서 뭐 진짜 딱 정말 확실하게 돼 있고, 웬만하면 세계지도 다 있고 있잖아요. 리맥스 같은 데 가보세요. 서울에 본사에 에이전트들만 해도 몇십만 명인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리맥스의 에이전트 뭐 20만 명 중에 전 세계 50위 안에까지 들어가고 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랬던 분도 저희 회사에 왜 들어왔겠어요?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사님 한 분이. 지금 벌써 한 4년 차 되셨는데, 그래서 그 20대, 30대 뭐 팀장인데 30대 팀장 달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팀장들은 기본 매출이 연봉이 최소한 4억, 5억 이상 안 되면 팀장 못 달아요. 그러면 대기업체 연봉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일하는 개념 자체가 틀리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틀린 거 중에서 뭘 이제 보면은, 부산에는 광고를 막 숨가서 내요. 그러니까 위치 비노출로. 뭐 500억짜리, 1000억짜리 매매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광고 내용을 숨겨가지고 어디에 있는 건지 못 찾도록 내요. 근데 서울은 안 그래요. 서울은 다 위치 노출로 광고.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이 손님이지 부동산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소유주가 클레임 전화 온 것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저희가 비노출로 광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어떤 건지 뭐 찾도록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장에 영업을 못하도록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에도 부동산에 너무 찾아와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이래. 그만큼 물건 개발하는 부동산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물건 개발만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왜? 물건 개발을 해서 회사에 공인중개사들 100명, 200명 있는 부동산 회사에 등록을 시키면 다른 사람이 계약해도 자기한테 수수료 인센티브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개발을 해서 계속 등록시키죠. 등록제 부동산을. 계속 등록시키죠. 그러니까 물건 개발만 계속 하는 거죠. 중개를 안 해도 물건 개발만 한 1000개 해서 좋은 물건들 쫙 올려놓으면 그러면 남이 알아서 계약 다 시켰다. 자기네 수수료가 들어와요. 근데 서울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서울은 더 잘하죠. 근데 왜 위치 노출로 광고 내겠어요? 폐쇄적으로 안 한단 말이죠. 폐쇄적으로. 위치 노출 안 하고 비노출로 해도 찾을 사람 다 찾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우리 대표님 잠깐 만나서 이야기한 게 제가 수업하기 전에 벌써 부동산 디스코에서 이제 광고 물건들 주소 파악하고 지휘 작업하는 것들을 해 오셨는데 직원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다. 그러셔서 제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라고 물어보셔서 대답을 해드렸어요. 저는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 회사 직원들은 근데 팀장들이나 임원들은 팀원들 있잖아요. 일반 직원 팀원들 팀장급이 안 되는 이제 부동산 한다고 들어와서 하는 분들한테는 야 그런 것까지 왜 가르쳐주노 저보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한 1년차 2년차 돼서 회사에 기여도도 좀 있고 하면 나중에 가르쳐주지. 그러면은 그 일반 직원들은 우리 팀장님은 저 이사님은 저 전무님은 물건을 어떻게 매주 그렇게 새로운 물건을 10개씩 20개씩 100개씩 몇십 개씩 이렇게 어떻게 발표를 하지? 어떻게 물건 개발을 저래 다 하지? 몰라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따라다니고 하면서 정말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하면 그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을 인정하는 분 중에서 보면은 뭐 상가 뭐 1%의 뭐 비밀에서 책 이렇게 전자책으로 만들어진 부산에 사는 분인데 김누구누구라고 있어요. 굉장히 젊은 남자분인데 유튜브 강의도 그렇고 다 부산 사투리 그대로 이제 하는데 정말 그 사람 실력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강의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분 강의를 다 듣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그 사람이 1200페이지 뭐 1%의 비밀에서 만들어 놓은 책도 제 직원들도 다 보고 해요. 정말 시크릿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또 쉬는 시간에 잠깐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리츠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은 네임밸류는 지금 상당히 매스컴화돼 있고 서울이나 외국에서도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 마치고도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 만나러 바로 가야 돼요. 차 타고 한참 멀리. 수업 마치고 좀 늦게 마친다니까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큰 회사의 대표신데 그리고 지금 뭐 앞에 1교시 앞에 그 첫날 이야기했던 물건 중에서도 뭐 1000억짜리 매매 계약하는 것도 미국에서 들어와서 자본 들어와서 지금 매매 계약 진행하는 거예요. 매수콜은 떨어졌고 네임밸류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돼 있고 해서 이제 제 직원들한테만 주려고 했는데 제 회사에 몸담고 있던 직원들한테만 주려고 했는데 신규로 부동산을 차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법인을 네임밸류를 가지고 좀 체계 있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육기관에서 만났던 분들은 저희가 법인 지사를 드리려고 해요. 중개법인 지사를. 그럼 이왕 하는 거 1인 법인이나 1인 개인 기업공인중개사나 뭐 다 그냥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여기 건물 매매 수업을 듣잖아요. 상가 매매. 그렇죠? 그러면 좀 스케일이 있는 거 할 때는 어느 그냥 부동산으로 이제 나가는 거하고 그래도 중개법인으로 해서 나가는 거하고는 이미지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각 중개권 시사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생기면은 아직 제가 뭐 홍보하고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닌데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은 그 컨소시엄에서 부산일보의 개벽 부동산처럼 통광고를 때린다든지 아직 매일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통광고 때린 부동산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에서 업무 봐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오다가 떨어지겠죠. 수수료만 100억 이런 것들 오다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모건 스탠리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모든 회사를 몇십 개를 합쳐도 그 회사 규모가 안 돼. 근데 IMF 때 그냥 우리나라 부동산 다 사들이고 금액 올라가서 다 팔아먹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잘 돼가지고 외국에서 잘 돼가지고 부동산 회사를 크게 차려서 뭐 상장도 다 돼 있고 규모 있게 움직이는 그런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에서 출발된 회사는 아직 없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제 꿈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회사처럼 한국에서 출발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만나신 분들은 혹시 동참하려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심플하게 예, 해서 컨소시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체 내에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끼리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런데 회사는 다 개인 독립체계예요. 그 지사는 독립체계. 자기 회사 별도죠. 이름만 같이 가져간다 뿐이지. 그 대신 세금도 다 별도예요. 그 대신에 이제 뭐 광고를 낸다든지 적어도 본사에 있는 제 물건들은 다 저희는 오픈시키는 거죠. 물건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끼리 교육하고 우리끼리 세미나하고 해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정식으로 아직 이렇게 뭐 나가는 건 아니지만 먼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영구나 부산 진구로 본사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수영구나 부산 진구를 누가 지사를 하잖아요. 울산의 남구를 누가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직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줬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겨우 2천만 원 받고 로얄티도 안 받는 걸로 했는데 제가 들어갈 때 1억 주세요 하면 저는 1억 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본사를 이전하려고 하면. 예. 그래서 여하튼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힘을. 제 쪽에 있는 부동산 소장들 보세요. 지금 오늘 저한테 막 문자 오고 카톡 오고 난리 났는데 지금 한 15분이 제 이제 모임하는 대표들의 40분이 있거든요. 15분이 지금 유럽 크루즈 여행 가 있어요. 지중해.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사진 올라오고 계속 그러니까 와 부럽다. 어떻게 부동산 사무실 문을 아예 닫고 갈 정도까지 역시 대단해. 그래서 저희 대중모의 회장단들, 총무 임원단들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외국 다 나가 있어요. 보름 동안 사무실 문 닫고. 근데 요 안에서 저희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서로 공부도 하고 매월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서로 공부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임이나 망이 없이 혼자서 하시는 부동산 있죠. 혼자서. 그러면은 정말 이런 넘버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뒤처지고 위험해지고 뭘 알아야 되는데 시사성도 좀 떨어지고 이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톡방에 전국에 있는 제일 큰 톡방들은 제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톡이 몇천 개씩 올라오죠. 1,000개, 2,000개 올라오죠. 단톡방에 막 톡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톡을 일일이 다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단톡방은 중요한 것만 소리 나게 놓고 무음으로 다 처리해놓고 중요한 톡방들은 소리를 구분해놓죠. 톡 소리를. 그러면 뭐 1 이런 소리 나면은 이거는 1번 톡방에서 올라오는 소리구나. 2 이런 소리 나면 이거는 우리 회사에 누가 나한테 톡 보내는 소리구나. 3 이런 소리 나면 우리 가족이 보내는 톡 소리를 한 50가지로 다 구분해 놓고 그 톡 소리만 들어도 누가 톡 보내는지 다 알죠.
그럼 되게 급한 톡들은 바로 오죠, 바로. 근데 그냥 카톡 이러면은 이거 생판 모르는 사람이 톡 보내는 거네 하면서 빨리 못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도 있잖아요. 부동산 일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다 일하는 요령이에요. 톡 소리 구분하는 거. 이것도. 자,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시면 뒤집니다. 네,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예,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보겠습니다. 아까 건물 부가세까지 했죠. 그래서 제가 드린 프린트물이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드렸는데 수업 때 다 못하게 되면 또 5월달에 또 할 거고요. 중요한 부분들 해서. 그러면 제가 프린트물 드린 지가 벌써 일주일 되고 2주 되고 3주 되고 하면은 제가 중요한 것만 딱 체크해서 넘어가도 좀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녹화된 거 제가 또 올려놓으면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수업의 제목 자체가 업무 매뉴얼 리스트 정리하는 거니까 그럼 꺼내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꺼내서 필요할 때 꺼내서 보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모든 것들을 제가 뭐 몇백 페이지 되는 자료를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잠 안 오실 때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제가 드린 프린트물을 읽으면 졸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든지 그 프린트물 보시면서 잠을 청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건물 부가세 부분 했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는 매도자 부담으로 하고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 서류를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자, 그냥 일반 특약사항들 많이 쓰는 거는 공과금은 매도자가 정리한다. 뭐 이 정도는 적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놨잖아요. 공과금 말고 관리비도.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과금 관리비 정산 서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까지 적어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히 소유주가 부산에 아니고 서울에 있든지 타지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거 안 해와요. 실제로 저희들이 건물 매매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소유주였는데 그 대리인으로 있는 그 처남도 가족도 처리 안 해주고 벌써 소유주는 서울 올라가 버렸고 소유주는 대리인한테 미루고 대리인은 그 소유주가 뭐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서 그 매매한 부동산에서 가가지고 막 이제 전기세 등등 뭐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검 칠 때는 점검일에는 뭘 해야 되죠? 점검일에 꼭 해야 될 일. 최대한 빨리 임차인들 만나서 인사하고 임대차 성계약인서 적어야 되는 게 점검일에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점검 친 날. 임차인들 만나서 인사 빨리 하고 임차인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점검일의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공과금 정리한다고 쫓아다니고 있고 뭐 계량기 사진 찍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산 서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인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아파트 계약할 때의 방법들을 건물 매매할 때도 준용시키시면 돼요. 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임차인 나가고 매매하고 할 때 관리비 정산서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 낸 거 있고 하면은 이런 거 다 정리해서 잔금비를 정리하고 사진 찍어서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물 매매할 때는 이걸 빠뜨려요. 같이 적용시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본 거래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 계약 부동산의 건전한권을 말소한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잔금까지 기간이 길 때는 뭘 하시는 게 좋다고요? 가등기를 하면은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모든 하자에 관한 부분들은 본등기 하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본계약 상가 매토 임차인을 2023년 10월 31일 이전까지
10월 31일까지란 표현하고 또 틀리죠. 10월 31일까지, 아니, 10월 30일 남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10월 30일 이전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명도시키기로 한다. 우리나라 말이지만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 10월 30일 이전까지. 이전, 이후라는 말 아셔야 돼요. 제가 첫날 드린 프린트물에 적어놨어요. 이전, 이후. 여기에 관한 해서. 자, 본 매매 계약에 따른 현 임차인의 명도 비용은 500만 원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 임차인의 명도 비용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00만 원 초과 명도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자, 가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거를 그대로 딱 가져와서 본계약서에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계약 잔금일은 임차인 명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로 한다. 무작정 10월 31일까지 가는 게 아니고 명도 끝나면 잔금 쳐라 이 말이죠.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한다란 말이 아니죠. 변경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매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어놓는 겁니다. 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본계약 체결 후 23년 10월 31일 이전까지 임차인의 명도가 완료되었는데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자, 명도 끝나면 잔금 치기로 했잖아요. 명도 끝나면 매도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본계약 상가 매토 임차인을 2023년 10월 31일 이전까지 매도인이 명도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본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하고, 자, 이렇게 안 적으면은 요 건설회사 매도인 쪽에서 위약금 처리하면서까지 명도를 내가 책임지면서까지는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약상이 나온 이유가 매도인이 굉장히 돈이 많은 회장님이고 돈이 많은 건데 이거 2억 5천짜리 이거 팔아봤자 안 팔아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고, 야, 명도까지 내가 책임지고 명도 못하게 되면 내가 위약금 물어야 되고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상은 어떻게 적은 거죠? 명도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본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10월 31일까지 임차인 명도가 되지 않을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 그러니까 특약상을 간단하게도 할 수 있지만 풀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풀어놨어요. 특약상을 내용을 설명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본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기로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효로 할 수도 있고 10월 30일 지나도 매수인이 원하면은 11월 1일 3일 되어 있는데 이건 계약 무효 이게 아니고 점검 치고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무효로 할 수 있기로 하며 임차인 명도가 되지 않아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임차인 명도가 10월 30일까지 안 됐을 때는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합니다. 즉시. 그러니까 매수인이 계약금 돌려도 10월 30일 됐으니까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기로 했으니까 계약금 돌려도 하면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을 보충해서 하나 더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위약금 조항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법원 판례에서 해약금으로 해석한다고. 해약금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위약금 조항으로 해서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에 관한 요약은 제가 저번 주 수업 프린트물에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판례 판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제가 대법원 판례에 관한 사건 번호를 또 적어 놓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가계약금 대법원 판례 이러면, 가계약서 대법원 판례 하면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판시 내용이 모든 대법원 판례는 사건 번호만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은 판시 내용이 전체 다 나와요.
그럼 그거를 읽어보시면, 아,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재판까지 갔구나. 1심에서는 어땠고, 2심에서는 어땠고,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건 번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보면 사건 번호를 기재해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건 번호 쳐서 들어가서 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본 특약상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리에 따른다. 이 말도 공통적으로 항상 적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약공정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말은 부동문자에 있는 내용인데, 인쇄된 부동문자에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적어놓은 거예요.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이 말도 한 번 더 적은 게 왜 적었겠어요? 보통 한쪽에서 계약 불이행해서 위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래요. 야,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계약 깬 거잖아. 부동산 수수료도 네가 줘.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손해보고 계약을 깨는데 부동산 수수료까지 더블로 주고 싶겠어요? 잘 안 주려고 그러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사람한테 그것까지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 좀 너무 인정스럽지 못하죠. 그럼 한쪽 수수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놓는다고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한쪽에 떠넘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수수료를 한쪽에 떠넘기지 마라. 계약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자, 그런데 또 단서종을 달아놨습니다. 단 임차인 명도가 되지 않아 본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또 뭐라고 해놨죠? 받은 수수료도 다시 반환한다. 수령한 중개수수료는 반환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계약자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에서는 쓱 빠지게 뛰어다녀가지고 물건 구해서 임차인 명도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같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며칠 밤을 새가지고 네이버에 있는 물건들 몇백 개를 뒤져가지고 왜? 1060에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시세는 얼마 정도 돼야지 간다고요? 3,150에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담당하시는 팀장님을 도와드리는 거는 제가 가서 만나서 협의를 보고 도와드리는 거는 어떻게 도와드렸겠어요? 거기는 인차인을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예, 최대한 유하게 설득을 해서 1,060인데 혹시 보증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3,000까지 끌어당긴 거예요. 3,000. 월세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100까지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3,000에 100까지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데 3,000에 100까지는 올렸지만 3,000에 100에 1층에 요 물건하고 비슷한 물건은 한 몇백 개를 뒤지니까 한 개 나올까 두 개 나올까 이런 거예요. 그럼 비 오는 날 막 원대 걸어다니고 지하철 타고 차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면서 물건 구해놨는데 임차인이 빨리 가서 안 보네. 물건을 고생해서 동영상 촬영하고 있잖아요. 사진 다 찍고 건물 외관 사진부터 해서 지도부터 해서 사진 디테일하게 다 찍어서 톡을 보내줬는데도 안 본단 말이에요. 가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죠. 어제도 가고 그냥 며칠 내내 계속 찾아가는 거죠.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안 가죠. 뭐라도 사들고 가죠. 뭐라도. 아,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뭐라도 사들고 가서 이분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한 거죠? 아, 여기 차로 내비를 찍어보니까, 그래서 내비 계속 해놨죠. 10분 거리인데, 저희가 차로 모시고 안내해 드릴 거니까, 10분만 갔다 오시면 안 될까요? 왔다 갔다 20분.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를 또 대죠. 지금 너무 바쁘고, 또 지금 어머님을 모시고 어딜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핑계는 다 했어요, 계속. 근데 계속 찾아가고 부탁하고 하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안 보면 어떻게 하죠? 또 계속 찾아가죠. 그러니까 요 매도한 건설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까
겨우 2, 3억짜리 줘놓고 그다음 물건들을 몇십 개를 주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부동산 처음 봤다. 그런데 그 매도인 쪽 부동산은 최근 1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부동산의 준수수료, 회계 처리해서 세무신고한 수수료 있죠. 요것만 30억이 넘어요. 그럼 그 회사 규모를 아시겠죠? 매도인의 회사, 건설회사 규모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면에 지금 6월달에 준공하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분양팀의 짧은 시간 동안 준 수수료만 10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분양팀이 있지만 분양팀을 통해서 연결해서 NGM을 받는 게 아니고 회장님 직속 라인으로 해서 2억 5천짜리 팔아도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로 해서 3천만 원 주겠다라고 저한테 제시하고 설계 도면 어제 그제 저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 담당자가 이렇게까지 일해 주는데 뭔가 다른 부동산하고 다르다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에 저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수익을 많이 보면은 반대로 또 인사를 하려고 하겠죠. 안 받으면은 뭐 밥을 사든 뭘 하든 뭐 어떻게든 인사를 하려고 하겠죠. 오는 건 있는데 가는 거 없으면 그 다음에 안 주겠죠. 예, 그런 걸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 특약상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수업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고. 본계약은 계약 양당차자가 위 특약상과 인쇄된 예문조항 부동문자 내용과 자, 이 특약 내용을 마지막에 꼭 넣으세요. 이 특약 내용은 뭐 책에 나오는 특약 내용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만든 특약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계약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뭐가 있죠? 인쇄된 예문조항 부동문자 내용. 인쇄된 예문조항 부동문자 내용이 뭡니까?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상가매매 계약서 있죠? 여기에 2조부터 9조까지 있죠? 그럼 이게 인쇄된 뭐라고요? 예문조항 부동문자. 인쇄된 부동문자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계약서마다 이 2조부터 9조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 아니 표준계약서 같은 표준계약서에 뭐 10개 넘는 특약상 조항들이 계약서마다 다 틀리거든요. 전대차 계약 같으면 전대차 계약에 맞게 특약사항들이 다 틀려요, 부동문자가. 근데 이건 어떻게 돼서 나온다고요? 인쇄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쇄대에서 나온 이 부동문자에 관해서 읽고 듣도록 하고 설명하지 않으면은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다 되는 거예요. 그럼 2조부터 9조까지 있는 부동문자는 계약의 효력이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프린트물로 제가 판례, 대법원 판례 사건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적어야 된다고요? 인쇄된 예문조항 부동문자 내용과 중개대 성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듣고 충분히 인지하고 공고서류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의제기 안 한단 말이죠.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그래서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서명 사인 받으셔야 돼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서명 또는 날인이거든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명 및 날인이잖아요. 서명도 해야 되고 날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계약자들은 서명 또는 날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자기 이름 접도록 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송했을 때 문제를 책임 회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첨부서류, 등기상 정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현황도, 토지 이용 계약인서, 임대차 계약서 4번. 이거 꼭 들어가야 되죠. 매매할 때. 매도인 사업자 등록증, 대리인 위임장, 위임장에 따른 매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4번가 이 대리인이 어떤 자격으로 온 건지 포지션을 알려고 이제 하기 위해서 매도인 회사 소속의 대리인 명함, 회사 명함까지 이렇게 해서 넣은 거예요, 첨부서를. 그 다음에 매매대금 입금 계좌, 매도인 계좌번호 넣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 넣죠? 중개수수료 입금 계좌. 그래서 주리지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에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뒤에 매매 계약서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매매 계약서에.
그러면 요 매매 계약서 가지고는 또 설명할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예, 그러면은 오늘까지 한 요 특약사하고 가계약서 동의 문자만 해도 이거를 응용하셔가지고 상단에 적을 내용, 하단에 적을 내용, 그다음 중간에 상황에 맞게 특약성 적어야 될 내용들을 기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훑었어요. 훑었고 임대 계약할 때는 또 임대 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다르게 제가 예시를 프린트물로 예시를 다 드렸거든요. 기본 샘플 양식을. 그래서 이제 바로 계약하실 때 응용하셔가지고 자신 있게 계약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을 한 5분 넘겼는데 넘겨 죄송하고요. 아무도 안 조시고 제가 졸리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도 못하고 아무도 안 졸고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